벌써 예서까지 다 해오셨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야,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 줄 몰랐습니다. 팔만대장경 하면 뭐 사실 다 아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그래도 또 새로운 것을 공부하시기 위해서 또 모여주시고 어쨌든 저는 이제 합천에 근무를 하고 있어서 합천을 알리는 이런 작업은 저인데도 참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사실 합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또 합천이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테니까 이번 뭐 강좌를 통해 가지고 합천에 대해서 조금 더 아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주제가 해인사의 사찰 문화와 팔만대장경인데 해인사라 하면 너무나 유명한 절이죠. 네,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절 가운데 하나고 보통 우리가 가장 큰 절을 삼보사찰 이래 부르는데 삼보라고 하는 건 불보, 뭐 법보, 성보 이렇게 해서 삼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해인사가 이제 법보사찰이 되겠습니다. 이 삼보사찰 중에서 그 통도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삼국유사 기록도 있고 삼국사기 기록도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연원이 오래된 그런 사찰이고요. 해인사 같은 경우도 그 802년에 이 사찰이 창건되었다는 기록이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사찰임에도 불구하고 그 창건 연대가 아주 명확한 그런 사찰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뭐 해인사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해인사는 어떻게 건물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인사의 창건 유래입니다. 해인사는 삼국사기 애장왕조에 가야산 해인사를 창건하였다라는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최치원 선생이 쓴 신라 가야산 해인사 선안주원벽기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인사에 전하고 있는 가야산 해인사 고적이라고 하는 그런 문헌이 있습니다. 이 기록들에 따르면 해인사를 창건한 사람은 그 애장왕의 할머니 성목 왕태우가 지원을 해서 창건하게 되었다. 해인사에 대한 또 전설을 보면 뭐 애장왕이 직접 와서 이 사찰 창건하는데 그 감독을 하였다 뭐 이런 전설도 전해지지만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애장왕 아주 어렸거든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경주를 벗어나서 왕이 직접 절 하나 짓는데 누가 그 오겠습니까? 그거는 사실 이제 해인사를 좀 높이기 위한 그런 전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찰을 창건한 사람은 이 순응이라고 하는 스님과 이정이라고 하는 스님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쨌든 가야산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중에 그 신라의 왕비가 그 진짜 쉽게 낫지 않을 병에 걸려가지고 그 병을 낫게 해준 인연으로 왕실의 도움을 받아서 창건하게 되었다. 이런 기록인데요. 우리가 그 삼국시대부터 시작해서 사찰을 창건하게 되는 거는 대부분 다 왕실이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만큼 뭐 일반 백성들이 사찰을 짓는다.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 왕실의 지원 없이 큰 사찰을 짓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삼국이 통일되고 통일 신라 시대가 되면서 그 경주를 중심으로 해서 큰 절들이 많이 지어지게 되죠. 그런 절들이 초창기에는 대부분 다 왕실에서 지어진 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일 신라 시대 후기가 되면서 이 절들이 경주를 벗어나서 절이 세워지는 경우가 많아졌거든요. 그럴 때는 뭐 꼭 왕실에서 지원을 하지 않아도 아주 큰 귀족이라든지 또는 지방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힘으로 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해인사 같은 경우에는 경주를 벗어나서 상당히 꽤 먼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실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어졌던 사찰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지금 해인사에 남아있는 순응 스님과 이정 스님의 초상화입니다. 이거는 뭐 조선시대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순응 스님과 이정 스님의 본래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자, 해인사의 절의 그 위치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해인사는 고려 대장경을 600년이 넘도록 보존하고 있는 법보사찰이다. 법보사찰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삼보사찰 중에 불보사찰 이러면 통도사를 얘기하죠. 통도사가 왜 불보사찰이겠습니까? 불교 대학이 있습니다. 아, 그건 아닙니다. 네, 네. 네, 불교 대학이 있는 곳은 우리가 뭐랄까요, 해인사도 불교 대학이 있습니다. 불교 대학이 있는 사찰을 보통 총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총림이 우리나라 지금 한 6개인가 되죠. 원래는 7개인데, 백양사, 전라남도 장성에 있는 백양사 있지 않습니까? 백양사가 원래 고불총림이라고 하는 총림이었는데, 스스로 총림을 안 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총림이 해제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거는 넘어가고요. 자, 어쨌든 이 법보사찰이라고 부르는 거는 해인사가 8만 대장 경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보사찰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예, 불보사찰은 통도사가 금강계단에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불보사찰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승보사찰을 왜 승보사찰이라 하겠습니까? 네. 승보사찰인 송강사는, 예,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사찰입니다. 통도사나 해인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들어진 사찰인데, 송강사 같은 경우에는 고려시대 때 만들어졌는데요. 왜 승보사찰이 됐는가 하면, 보조국사 진울이 이 송강사를 만들었어요. 보조국사 진울 이후에 16국사가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6국사가 이어서 나왔기 때문에 승보사찰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죠. 자, 어쨌든 그 삼보사찰 중에서 해인사는 법보사찰입니다. 불교의 가르침 중에서 화엄사상을 펼치기 위해서 창건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도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확하게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서 세워진 사찰이다.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국사교과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자장스님이 통도사를 창건했는데, 자장스님은 보통 계율종 이렇게 불렀죠. 기억납니까? 예, 계율종이라는 종파가 근데 실제로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금강계단에서 계율을 내려줬다 해서 아마 계율종이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그건 국사교과서 틀린 것입니다. 근데 해인사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화엄종 사찰입니다. 이 화엄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교종이라고 하는 불교의 경전을 공부해서 성불할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러한 종파를 교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교종의 대표적인 종파가 화엄종이죠. 또 딴 종파도 있습니다. 법상종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에 보면 원효대사의 법성종 이런 것도 있었다. 사실 원효대사는 정토종에 가까운 것인데, 하여튼 그런 종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인사는 그 중에서 특히 화엄사상을 펼치기 위해서, 그래서 화엄종이라는 종파가 만든 그런 사찰인데, 화엄종에서는 제일 중심되는 경전이 뭔가 하면요, 화엄경입니다. 예. 그래서 이 화엄경에서 나오는 해인이라는 이름을 따서 절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해인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한자만 보면 바다 해자의 도장인이죠. 바다에 도장을 찍는다. 이런 느낌인가요? 이 해인산매라고 하는 데서 비롯됐는데, 이 내용 읽어보시면 압니다.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바다에 비유하여 중생의 번뇌와 망상을 뜻하는 거친 파도가 멈출 때 우주의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속에 비치는 경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파도가 없을 때, 잔잔할 때, 그럴 때 이제 하늘의 어떤 풍경들이 전부 다 이래 바닷물에 싹 비치게 되는 그런 경지를 이제 해인산매, 마음이 이제 그렇게 평정해진다, 이런 뜻으로 아마 해인산매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인사는 화엄종 성녀들이 만든 사찰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화엄종에서는 가장 주된 부처를 뭘로 보느냐 하면 비로자나불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현실 세계에서
인간의 몸으로 나온 부처를 어떤 부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석가모니불이죠. 예. 석가모니불은 인간의 몸으로 부처가 돼서 이 세상에 나온 사람이고,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요, 부처의 그 인격은 없습니다. 오로지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 그 법을 상징하는 부처. 그래서 불법을 상징하는 부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체가, 그러니까 뭐 인격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부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가장 그 불교의 그 참된 법을 상징적으로 그냥 부처로 표현한 것. 그렇게 해서 법당도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찰은 대웅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큰 법당을. 대웅전이라고 부르는 사찰이 아마 가장 많을 겁니다. 근데 해인사에는 대웅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석가모니불을 모시지 않거든요. 석가모니불을 모시는 정각을 대웅전이라고 부릅니다. 해인사 같은 경우에는 비로자나불을 모시기 때문에 대적광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인사에 가서 대웅전을 찾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해인사의 대적광전의 비로자나를 모시고 있고, 또 화엄경하고 뭔가 좀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해인사 전체 건물 배치의 중심이 되는 위치에 구광루라고 하는 누각이 있습니다. 구광루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누각인가 하면, 부처님이 이제 이 화엄경 내용을 보면 부처님이 7곳에서 9번 설법을 하는 장면이 이 경전 안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광, 9번 법을 설하는데 그때마다 광명이 비쳤기 때문에, 그래서 9번 광명이 비쳤다. 이런 의미로 구광루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7장소에서 9번 설법을 했는데, 7장소는 또 구광루에서 어떤 것들이 7장소를 상징하는가 하면, 구광루 건물의 정면이 7칸이다. 그래서 7곳, 이걸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대적광전 안에 있는 비로자나 불상입니다. 이 비로자나 불상은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비로자나 불상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이제 삼존불입니다. 보통 우리가 뭐 삼존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네, 부처와 그 옆에 부처님을 보좌하고 있는 협시 보살들이 있는 경우, 이럴 때 이제 삼존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거 옛날 사진입니다. 지금 사진이 아닙니다. 지금 이 불상은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비로자나 불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불상은 대적광전 안에 없습니다. 대적광전 옆에다가 대비로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세우고 거기에 이 불상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옛날 모습이니까 지금 이 대적광전 비로자나 불상은 바로 이 삼존불을 뜻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뭐 이거는 미술사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비로자나 불상은 이런 손 모양을 자세히 보십시오. 자, 손 모양. 요게 조선시대 비로자나 불, 요게 고려시대 비로자나 불. 손 모양이 좀 다르죠? 어떻습니까? 이러고 있죠. 조선시대 불상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비슷하죠? 거기에 비해서 고려시대 비로자나 불은 이러고 있습니다. 좀 다르죠? 근데 이 두 수인 전부 다 그 비로자나 불만이 하고 있는 직권인이라고 하는 수인입니다. 이 직권인을 가지고 있으면 다 비로자나 불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통일신라 시대, 고려시대 비로자나 불은 손모양이 이런데, 같은 직권인인데도 손모양이 조금 조선시대가 되면 달라진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 이제 구광루의 모습입니다. 구광루 바로 뒤쪽에 이제 높은 단을 설치하고 거기에 대적광전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구광루의 뒤쪽입니다. 그래서 이 넓은 마당이 있죠. 넓은 마당이 있고 석등이 있고 3층 석탑이 있고, 지금 사진 찍는 위치가 바로 대적광전이 있는 위치입니다.
이거는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고 저하고 해인사를 같이 올라갔던 다른 직원이 찍어준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네. 어쨌든 여기 보통은 대적광정과 강당 사이에는 너른 마당이 있고요. 요걸 보통 중정이라고 합니다. 사찰에. 중정이 있고 중정에는 탑이나 석등 같은 것들이 배치가 됩니다. 자, 구광로가 중간에 딱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대적광전이 있습니다. 대적광전 뒤쪽에 길다란 건물이 있죠. 이게 뭐겠습니까? 성경. 네, 이게 그 유명한 해인사 대장경 판전입니다. 네. 자, 해인사 연역을 한번 살펴보면, 그래서 802년에 신라 애장왕 3년에 왕실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해인사가 지어졌습니다. 그 뒤에 신라말 고려 초에는 해인사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고려 초기에 유명한 스님이었던 균여라고 하는 스님이 있습니다. 이 균여전에 보면 해인사 희랑대덕이, 희랑이라고 하는 스님입니다. 신라말에 해인사 주지로 있으면서 왕건을 도와 견훤을 물리쳤다. 그래서 고려의 입장으로 봐서는 어쨌든 당시의 종교적 지도자가 자기를 후원해가지고 고려를 도와줬기 때문에 왕건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 희랑의 그 은혜가 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건은 그 보답으로 토지를 수여해주고 사찰 건물을 증수해주고 그리고 왕실의 중요한 또는 국가 문서를 보관하게 했던 그런 중요한 사찰로 자리 잡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고려시대가 되면 균여, 의천 등 고성 대덕이 배출돼. 의천이라고 하는 스님은 너무나 잘 아는 스님이죠. 고려시대, 아마 국사교과서 기억을 되살리면 고려시대 때 천태종을 개창한, 예, 그래서 국사로 불렸던 대각국사, 네, 대각국사 의천, 이렇게 많이 불렸죠. 원래 문종의 셋째 아들이죠. 자, 그래서 균여, 의천 등이 전부 다 해인사에서 학문을 닦았다. 고려사 기록을 보면, 이 고려사는 물론 고려시대의 기록은 아닙니다. 조선시대 때 김종서와 같은 사람들이 편찬한 그런 고려사죠. 이 고려사 기록에 의하면 고려실록과, 자, 지금은 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 기록유산이 되어 있는 그 조선왕조실록 있죠. 조선왕조실록과 마찬가지로 고려시대 때도 고려왕조실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려실록. 근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아무튼 이게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런 걸 보면 해인사는 이 각종 전적을 보관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을 고려시대부터 아마 인정받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해인사의 주지를 지냈던 희랑대사 상입니다. 상당히 사실적이죠. 진짜 스님 같죠. 크기는 요 길이가 한 1m 조금 더 됩니다. 근데 아주 그 세밀하고 이 희랑대사상은 지금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이 희랑대사상을 좀 오래돼 가지고 낡아 가지고 이제 보존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보물이었습니다. 처음에 보물이었던 게 이 스님상이 보물로 지정될 수 있었던 것은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또 목불이라는 것입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그래서 이건 나무로 만들어진 그 불상, 그러니까 이제 불상을 큰 범위에서 생각하면 불상, 보살상, 스님상 전부 다 불상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불상을 보면 이 나무로 만든 고려시대 불상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고려시대 목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물로 지정을 했어요. 이제 보존 처리를 또 가려고 보니까 이 불상이 목불이 아닌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보물로 지정됐을 당시 이름이 해인사 목조 희랑대사 좌상 이런 게 원래 이름이었습니다. 국보로 지정되면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해인사 건칠 희랑대사 좌상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재질이 다른 것입니다. 예, 목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목조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자, 뭔가 하면, 요 뒤에, 그러니까 요 등짝하고 이런 게 전부 다 나무입니다. 근데, 요 인물 세부를 구성하고 요 뭐 아주 세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것은 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손, 이런 건 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건칠이라는 것입니다. 건칠이 뭔지, 네, 시간이 좀. 건칠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그 일종의 배, 종이, 이런 걸로 만든 불상입니다. 그걸 건칠불이라 합니다. 그래서 재질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나무로 하는 것보다도 이 건칠로 하는 게 훨씬 표현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야, 배나 종이로 이런 걸 어째 만들지? 예, 이런 조금 코나 뾰족한 이런 부분은 진흙 같은 걸 이겨가지고 오똑하게 세웁니다. 여러 가지 수작업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자, 어쨌든 이 나무판에다가 앞에 표면은 건칠로 만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건칠상입니다. 그래서 국보로 지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너무나 귀중하다 이래가지고 안 보여줍니다. 옛날에는 해인사 가면 그 성보박물관이라고 있거든요. 성보박물관에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가보시면 3D 스캔한 희랑대사상이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수장고에 고이 모셔두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 보겠습니다. 태조 때 정중탑, 이 삼청석탑입니다. 조선 태조 때 삼청석탑을 수리했다는 기록이 보이고, 그러면서 정확하게 태조 때 옮겼는지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고려대장, 지금 팔만대장경입니다. 팔만대장경을 봉안하였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정종 원년에 대장경을 해인사에서 인출하였다, 예, 인경하였다. 그런 기록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성종 때, 조선 9대왕인 성종, 연산군의 아버지, 지금의 규모로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종 때 뭐 아주 유명한 학자 중에 한 사람이 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해인사 중수기에 인수 대비, 임해 대비, 두 왕 대비의 후원으로 학조대사가 중창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9대왕인 성종 때도 불교 탄압 정책을 계속했거든요. 조선은 그 국교가 불교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유교죠. 그래서 불교를 철저하게 배척을 합니다. 제일 크게 배척한 사람들, 뭐 꼽자면 태종, 세종, 성종, 중종, 뭐 연산군,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해인사는 성종 때 사찰이 확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 대내적으로는 어쨌든 뭐 전면적으로는 불교를 배척하는 정책을 펴니다마는 조선 왕실의 여인네들은 여전히 그런 정치적인 얘기는 네. 자, 조선 왕실의 여인네들은 여전히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 때문에 조선 세종도 엄청나게 불교를 배척한 성군이긴 합니다만은 불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아할 만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자기 부인이 소원왕후인데 소원왕후가 너무나 불교를 많이 믿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종도 만년에는 그 소원왕후가 돌아가시잖아요. 먼저 돌아가시니까 그 왕비를 위해서 자기가 직접 월인청강지고 혹 기억납니까? 국사교 갔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아들 수양대군을 보고 니도 하나 써라 이래가 석보상절 그런 것들을 진짜 다 그 불교와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가 이제 월인석보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자, 어쨌든 그래서 조선 왕실에서는 여전히 불교를 후원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조선 후기에 7차례나 해인사가 불이 났습니다. 도대체 이거 누가 이렇게 화재를 일으켰는지 기록을 보면 해인사 실화적 해인사의 불이 일어난 기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선 후기에 7차례 불이 났다는 거죠. 근데 7차례나 불이 났는데 그 화재에도 불구하고 장경강만은 온전히 보존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경판전은 불이 안 났다는 것입니다. 장경판전 아래쪽까지는 싹 다 불났겠죠. 이게 지금 계단식으로 쭉쭉 되어 있는데 장경판전이 제일 위에 있거든요. 바로 앞에 있는 대적광전도 다 불타버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장경판전을 제외한 해인사의 지금 건물들은 모두 1818년 중건 당시 또는 그 이후에 지어진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산에 있는 통도사에 비해서 오래된 건물이 많지 않습니다. 자, 요게 이제 해인사 삼청석탑입니다. 이것도 지금 경상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 보물로 지정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물로 지정이 안 되는 이유가 자, 이런 겁니다. 이게 옛날 사진입니다. 옛날 사진을 보면 지금 사진하고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일제시대 때 보수를 심하게 해서 이 탑은 그 원형을 잃었기 때문에 보물로 지정할 수 없다라고 문화재위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혹시 부산에 가보셨으면, 범어사에 가보셨으면, 범어사에 가면 삼청석탑이 있습니다. 그 범어사 삼청석탑을 보면 옛날에 일제시대 때 그 보수를 하면서 요게 이제 기단부거든요. 요게 기단부인데 기단부를 한 단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해인사 원래 삼청석탑은 기단부가 이 2단밖에 안 되는데 일제시대 때 한 단 올려가 3단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원형을 잃었다가 지금 원형을 다시 복원을 했거든요. 그렇듯이 해인사 정중탑도 이거 일제시대 때 이 한 단을 올렸다. 보수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문화재위원들은 봤는데 요게 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일제시대 때 찍었던 유리건판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보수하기 전 사진입니다. 보수하기 전에도 삼청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요런 돌들 좀 오래된 돌들은 없애고 지금 새 돌을 끼워 넣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웬만하면 이런 탑 정도는 지금 보물로 지정이 되는데 아직까지 보물 지정을 못 받고 있는 비운의 삼청석탑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영조 때 화가였던 김윤겸이라고 하는 사람, 아마 김홍도하고 거의 비슷한 연대를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거의 진경산수를 그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해인사 그림을 그렸는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요 이제 일주문도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주문 들어가면 현재는 여기 이제 봉황문이라고 해서 원래는 다른 절 같으면 여기 천왕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올라가면 해탈문이 있거든요. 해탈문 딱 들었으면 아까 전에 구광로 보셨죠? 구광로. 구광로 있는 자리에 요런 누각이 있습니다. 모양이 다르죠? 그러니까 불나기 전입니다, 이거는. 불나기 전에는 지금 아마 이런 게 있었다면 훨씬 더 멋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대적광전 1818년에 중수했거든요. 새로 지었거든요. 요게 대적광전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치 뭐랄까요. 하여튼 2층 건물입니다. 겉보기로는 2층 건물. 안에 들어가면 통층입니다만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건물. 그러니까 뭐랄까. 부여 무량사 대웅전, 극락전 이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중으로 되어 있는 지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대장경 판전 보이죠? 요게 이제 18세기에 그려진 해인사의 모습입니다. 탑이 없네요. 탑은 조금 그리기 어려웠나 봅니다. 예, 탑은 원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 그러고 보면 석등도 없죠. 예, 석등하고 탑이 없습니다. 자세히 보셨습니다. 네. 자, 현재의 가람 배치입니다. 자, 일조문 들어가면 봉황문, 일반 사찰은 천왕문이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해탈문, 또 다른 절에서는 부리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광루, 석등과 삼청석탑, 대적광전, 장경판전, 요게 이제 쭉 이어지는, 올라가다 보면 다 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면, 여기
여기 가야산 꼭대기입니다. 상황봉. 별로 안 멀죠? 해인사가 한 해발 750m쯤에 있습니다. 아마 요 밑에하고 요 거리가 비슷할 겁니다. 거의 한 반 정도, 절반 정도 되는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암자가 많죠. 이 다 암자입니다. 해인사는 그 가야산 안에 암자를 많이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인사는 사실 다른 어느 절보다도 이래 문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암자마다 다 하나의 파벌을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철 스님 많이 들어보셨죠? 성철 스님은 백년암 문중입니다. 백년암 어디 있느냐? 여기 보이십니까? 아, 이게 상당히 걸어 올라가려면 피곤합니다. 차 타고 가도 겁납니다. 차 만날까 싶어가지고. 요 길 따라 쭉 올라가면 됩니다. 자, 요 이제 이 해인사 입구로 쭉 들어와서 여기 보면 이제 봉황문, 요 해탈문, 구광루, 대적광전, 장경판전 이래 돼 있죠. 이제 여기는 사실 뭐랄까요, 스님들 그러니까 이제 예불 공간입니다. 부처님을 직접 볼 수 있고 뭐 이런 공간인데 나머지 건물들은 뭐냐? 요 장경판전 옆에 이게 뭔가 하면 방장실입니다. 방장이. 예, 원래 그 총림에는 방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해인사에 가면 방장이 있고, 방장 밑에 이제 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지실은 어디냐?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지은 여기 대비로전. 네, 뭐 하여튼 뭐 각종 건물들. 네. 자, 장경판전을 보겠습니다. 해인사 현존 건물 중 가장 오래된 조선 성종 때 만들어진 그런 건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건물은 조선 성종 때 완비된 그런 건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몇 번 이제 수리를 합니다. 광해군대 보니까 수다라장. 장경판전은 큰 그 판전 두 개가 나란히 있는 거거든요. 앞쪽에 있는 건물을 수다라장이라고 합니다. 뒤쪽에 있는 건물을 법보전이라고 합니다. 자, 건립 후에 한 번도 화재나 전란 등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장경판 보관용 건물이다. 이게 진짜 유일한 특징입니다. 건물도 상당히 깁니다. 정면 15칸, 측면 2칸, 두 건물을 남북으로 나란히 배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다라장과 법보전 사이에 조그만 또 정각이 있습니다. 동서로 동서사감판전 이래 돼 있는데요. 우리가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경판은 수다라장하고 법보전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요 동서판전은 뭐냐면 요거는 이제 고려시대 때 대장경 대장경판 말고 다른 경판들을 또 만든 게 있어요. 그거는 대장경판하고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도 보면 각종 그 문인들의 문집, 이런 것들도 이 해인사에는 그 당시 이제 그 이런 그 경판을 만드는 기술들이 있었기 때문에 해인사에서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인들의 그 일반 개인 그 문집판도 다 여기 보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장경판전의 모습입니다. 자, 이 보면, 요 전부 다 한 칸씩입니다. 요래가 총 15칸. 여기도 법보전. 또 규격이 같죠. 그 다음에 양쪽에 동서사감판전.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상당히 길게. 네. 앞에서 본 모습입니다. 예, 수다라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래 통풍이 원활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이래 이 창의 배치가 분명히 어떤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라고 건축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경판전은 간결한 방식으로 축조하여 사실 건물이 앞 보시다시피 건물이 뭐 특별히 아름답다 이런 느낌은 없죠. 예, 그냥 단순한 건물이구나. 왜냐하면 창고용이기 때문에. 일종의 도서관, 그죠?
특별히 아름다울 필요가 없습니다. 간결한 방식으로 축조해서 판전으로서 필요로 하는 기능만 충족시켰다. 그래서 장식적인 모습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전 후면 창호의 위치와 크기가 서로 다르다. 이건 아마 분명히 통풍을 배려하고 만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통풍의 원활, 방습 효과, 실내 적정 온도 유지, 판가의 진열 장치 등이 과학적이며 합리적으로 되어 있다. 이거를 유네스코에서 인정받은 거 아닙니까? 조선 초기의 전통적인 목적 건축 양식을 보이고, 건물 자체의 아름다움은 물론 건물 내 적당한 환기와 온도, 습도 조절 등의 기능을 자연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에어컨 같은 것들이 없어도 자연적으로 이 안에 보관하고 있으면 잘 유지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건물입니다. 네, 창의 모습입니다. 여기 전면, 후면은 이렇습니다. 전면하고 후면하고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전면은 윗창문이 좀 작고 아래 창문은 큽니다. 근데 여기에 비해서 반대로 돼 있죠. 이 구조가 아마 환기가 쉽게 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아닌가. 내부를 봅니다. 뭐 그렇게 다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약을 하고 가서 안에 들어가서 볼 수는 있는데, 안에 들어가면 쭉 이렇게 이제 서가람 지나가듯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아무래도 좀 오래되다 보니까 몇 번 옮기고 하는 과정에서 약간 이렇게 상한 부분도 보이긴 합니다. 자, 뭐 또 청년의 모습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장경 판전은 지금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대장경 부식을 방지하고 온전한 보관을 위해서 15세기경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자연환경을 최대한 이용한 보존과학의 산물이다. 요게 이제 세계유산적 가치입니다. 그럼 세계유산으로 등록할 때 기준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4하고 6을 충족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장경판전이. 4는 뭐냐? 가장 특징적인 사례의 건축 양식. 맞죠? 가장 특징적인 겁니다. 대장경 경판만을 보관하기 위해서 오로지 지어진 건물. 그리고 중요한 문화적, 사회적, 예술적, 과학적, 기술적 또는 산업 발전을 대표하는 양식. 맞죠? 문화적, 사회적, 과학적, 기술적 이런 것들을 다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양식이다. 그 다음에 역사적 중요성이나 함축성이 현저한 사상이나 신념, 불교라고 하는 불교의 진리를 담은 불경을 보관하고 있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진이나 인물과 가장 중요한 연관이 있는 유산. 그래서 4하고 6을 충족시켜가지고 1995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인사에 있는 유물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조선시대 때, 조선 성종 때 만들어진, 그 성종 때 이제 대장경 판전도 만들었습니다만은 그 외에 각종 보수할 거 보수하고 새로 만들 거 새로 만들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동종입니다. 동종이 대단히 화려합니다. 뭐 용도 조각되어 있고요. 요 뭐 당초문도 아주 화려하고 보살상들도 보이고 아주 조선시대 동종치고는 정말 화려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산해상도. 영산해상도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 부처님이 불경에 보면 부처님이 영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도의 산인데 뭐 한자로 하면 영취산이라고 합니다. 영취산을 줄여서 이제 영산 이래 부르는데요. 영산에서 설법하고 있는 광경을 묘사한 그림, 그거를 영산회상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산회상도에는 보면 이제 많은 그 영산에서 부처님이 설법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그 많은 군중들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또 뭐 자기들 그 뭐랄까 부처님의 제자들도 보입니다만은 그다음에 뭐 각종 신들도 보이고요. 다양한 그 인물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해인사 감로왕도입니다. 이 감로왕도라고 하는 거는 그 뭐랄까요, 그 우리 죽은 사람이 아기를 먹이기 위한, 뭐랄까요, 마하목건년이 부처님의 2대 제자죠.
그 목건년의 어머니가 나쁜 일을 하다가 돌아가셔가지고 죽어서 아기 지옥에 빠졌는데 그 아기가 되어가 먹고는 싶지만 먹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이 아기가 되었다. 그래서 목건년이 그 어머니를 위해서 이제 음식을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것들을 담은 그러한 감로왕도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해인사 법보전 목조 비로잔화불 좌상인데요. 이게 지금은 국보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법보전이라고 하는 곳은 대장경 판전 중에 뒤쪽에 있는 건물인데 이 건물 안에는 불상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이 불상이 손 보십시오. 아까 제가 손 모양 설명드렸죠. 비로잔화불이죠. 비로잔화불이 집권인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불상을 사실 미술사학자들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습니다. 조선시대 때쯤 만들어진 불상이려니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아마 그다지 중요하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불상이 이제 그 도금이 오래돼가지고 이 개검불사를 하기 위해서 불상을 옮기게 됐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이 불상이 뭐로 만들어진 불상 같습니까? 이게 나무로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청동으로 만들어진 건지 사실 구분 잘 안 되잖아요. 돌로 만들면 어느 정도 표시가 날 테고 또 철로 만들면 거칠기 때문에 더 표시가 잘 납니다. 근데 청동으로 만들었는지 나무로 만들었는지 사실은 들어보기 전에 모르거든요. 건칠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칠불은 배나 종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속은 텅 비어 있거든요. 그러면 의외로 가볍습니다. 그러면 이제 딱 들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 불상도 이제 개검불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옮겨야 되겠죠.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청동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나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옮기는 와중에 이 안에 이제 요 뒤에 불상의 요 아래쪽을 탁 뒤집어 보면 그 복장 유물을 넣을 수 있도록 공간이 이래 나옵니다. 근데 그걸 딱 마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마감을 한번 딱 떼보니까 그 안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복작물들이 있어가 그 복작물들로 전부 다 보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길상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탑이라고 하는 게 어떤가 하면 보통은 이런 탑을 불탑이라고 부릅니다. 불탑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탑의 용도가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탑에는 다 사리가 들어갑니다. 그게 부처님의 진신사리든 아니면 만들어진 사리든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불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길상탑이라고 하는 것은 사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탑은 불탑이라고 하기보다는 위령탑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아주 특수한 탑입니다. 그래서 탑 모양은 완전 불탑인데 성격은 위령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최치원 선생이 직접 쓴 길상탑 탑지가 나왔습니다. 최치원 선생이 직접 이 탑을 만들게 된 배경이 뭐냐? 이 탑은 그 신라 말의 진성여왕 무렵 되면 특히 이 도둑이 많이 들끓습니다. 도둑이 들끓어가지고 이제 사찰도 그 사찰에 보면 보통 이래 재산이 많잖아요. 왕실이나 귀족들이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 재산을 노리고 도둑들이 해인사를 침입합니다. 그때 해인사에 이제 승려들 그리고 신도들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도둑들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싸우는 과정에서 죽은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치원 선생인데 해인사의 당시 주지 스님이 현준이라는 스님인데 최치원 선생의 친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글 좀 써라. 뭔가 이분들인데 위령제를 지내야겠다. 그래서 이제 탑을 세우고 거기다가 그들이 넋을 위로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은 탑지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한 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탑의 위치는 보통 불탑하면 아까 그 정중탑 보듯이 대적광전 앞에 중앙뜰에다가
그렇게 만드는 게 일반적인데 이 길상탑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일주문 바깥에 있습니다. 예, 불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해인사 3층 석탑입니다. 요거는 이제 석탑 앞에 있는 석등. 요거 보통 보면 우리가 석등의 가장 기본적인 게 요게 조금 길어야 됩니다, 원래. 예, 요게 기단이거든요. 석등의 기단인데 석등 기단 중에서도 마치 기둥처럼 생겼다 해서 요 부분을 기둥 간자를 써서 간주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간주석이 좀 짧아요. 일반적인 석등에 비해서. 왜 짧은가 알아보니까 간주석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려가지고 그냥 새로 짜가지고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좀 기왕이면 좀 이렇게 길쭉하게 일반 석등처럼 만들지 뭔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석등은 경상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광해군이 입던 옷도 해인사에서 나왔습니다. 특이하죠. 광해군하고 광해군 부인이 여기에 한번 들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옷하고 광해군 부인의 옷도 그리고 상궁의 옷도 여기 지금 남아 있습니다. 요게 바로 왕비의 옷입니다. 아직까지 색깔이 꽤 예쁘죠? 상궁입니다. 상궁 옷입니다. 이런 옷을 어떻게 남겼을까요? 이야. 자, 그러면 한 10분간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을 하겠습니다. 네. 자, 고려대장경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려대장경이라고 하는 게 정말 불교사에서도 정말 대단한 사건이지만 종교사 전체를 봐도 이만한 큰 사업이 없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업이라 할 수가 있고요. 정식 이름은 이게 우리가 고려대장경, 보통 알기로는 팔만대장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팔만대장경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이제 84,000판으로 만들어졌다 해서 팔만대장경이라고 부르지, 실제로 하면 이거는 고려시대 때 만들어졌다 해서 고려대장경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인사에도 보면 고려대장경 연구소라고 해인사 안에 있거든요. 조금 더 정확한 명칭을 한다면 이거는 고려제조대장경입니다. 왜냐? 초조대장경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고려 두 번째 만들어진 대장경,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 자, 대장경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이거부터 먼저 한번. 인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종류의 경전이 만들어졌지만 통일된 체계로 완성되지 못했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인도에는 정말 많은 불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파들이, 불교 유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 자체가 하나의 체계를 갖추고 경전으로 이렇게 완성된 형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각기 별개로. 각 파별로, 이렇게. 그래서 인도에 보면, 불교의 역사를 보면, 부파불교 시대라는 역사, 어떤 시대 구분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불경을 한역하는 작업, 인도 원본은 없어지고, 불교를 중국에서는 자기들 언어로, 그러니까 한자로 이렇게 바꾸어서 경전을 만들었습니다. 큰 경전 만드는 작업이 한 3차례 정도 있었죠. 정말 큰 작업이 첫 번째가 구마라집, 서역의 성녀였습니다. 구마라집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첫 번째 번역 작업이 있었고, 두 번째 진제라고 하는 사람이 또 아주 번역 작업을 왕성하게 했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삼장법사 현장이 한자로 번역한. 근데 이제 그것들은 전부 다 사실 인도 경전을 갖고, 그러니까 현장도 인도에 직접 가서 그 경전을 구해와가지고 번역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불경 한역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만은 그 당시 가지고 온 인도 원본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번역본인 대장경만 남았다. 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경장, 제자들이 지켜야 할 계율을 담은 율장, 경과 율에 대한 주석을 담은 논장.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뭐랄까요? 지금으로 치면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율론, 이 3장을 집대성한 것이 대장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대장경의 재료를 한번 보시면, 이제 대장경을 어쨌든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그 기록을 남기는 재료들은 다양합니다. 종이, 나무, 비단, 가죽, 돌, 금속.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관리 보존이 쉬운 목판이 널리 활용되었다. 자, 종이나 비단이나 뭐 이런 데 만약에 쓰게 되면 그건 일회용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적어도 나무나 금속이나 이런 것들에 새기면 인쇄를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 번 찍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나무로 만든 것이 널리 활용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동남아시아 쪽에 가면 이런 폐엽경이라고 하는 이런 경전이 있습니다. 예, 이건 종이가 아니고요. 예, 나무 가지, 나무 이파리 같은 것을 거기다가 새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폐엽경. 예, 폐엽경 만드는. 이 나무 이파리인데 무슨 나무 이파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새기게 됩니다. 이래. 그러니까 이제 새기고 나서는 이렇게 색을 입히고, 그러면 이제 글씨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역대 제작된 대장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북송 칙판 대장경. 칙판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칙판이라고 하는 거는 왕의 명령을 칙이라고 합니다. 예, 조칙,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래서 북송대에 왕이 명령해서, 황제가 명령해서 만든 대장경. 그래서 북송칙판 대장경입니다. 최초의 목판 대장경. 예, 계보연간에 만들었다 해서 계보칙판 대장경이라고도 했다. 그런데 전하지를 않습니다. 송나라 휘종 이후에 금의 침입으로 소실되었다. 인쇄된 거 일부가 남아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북송칙판 대장경이 인쇄된 인쇄본이 고려로 왔을 겁니다. 그래서 고려 사람들은 이제 대장경을 이렇게 인쇄를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려의 대장경과 거란 대장경의 효시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보고 이제 우리도 초조 대장경을 만들었습니다. 현종 때부터 시작해서 쭉, 예,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만 어쨌든 만들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목판 대장경. 대구 부인사에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몽고 침입 때 불타버렸습니다. 남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네. 참, 그러니까 북송 것도 금나라 침입으로 불타쁘고, 예. 우리 것도 원나라 침입으로 불타버리고. 자, 북송칙판 대장경입니다. 여기 보시면 송나라 연호가 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보칙판 대장경이라고도 한다. 글자는 우리 대장경보다 좀 못 쓴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생각입니다. 네, 이 초조 대장경 보십시오. 글자가 벌써, 예. 우리 지금 물론 경판은 남아있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인쇄본이 좀 남아있습니다. 대방광불 화엄경. 화엄경의 원래 이름입니다. 우리가 쉽게 그냥 화엄경 하는데 원래 이름은 대광광불 화엄경. 자, 뭐랄까요? 우란 삼장. 예. 실찬안타. 예. 이름이 실찬안타입니다. 실찬안타라는 사람이 번역한 화엄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만들어진 대장경, 거란 대장경입니다. 야, 우리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거란 저것들 오랑캐 아이가, 오랑캐가 무슨 대장경? 거기에 자극을 엄청 받았나 봅니다. 거란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거란이 3차 침입하지 않습니까? 예, 거란이 침입해가지고 이제 우리 그 장군들 끌고 강조 이런 사람 끌려가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거는 오랑캐다 이런 얘기를 듣고 하니까 자기들도 거기에 자극을 많이 받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능력이 된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글 안에서 이렇게 완성을 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할 줄 안다 하는 것을 고려에 보여주기 위해서 문종 때 고려에 인쇄본을 보내옵니다. 글 안의 자부심이죠. 이야. 네, 그 다음에 속장경이 있습니다. 속장경은 대각국사 의천이 인쇄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성녀들의 저서 3장을 해석한 경률론 3장을 해석한 장소 등을 모았다. 근데 종류를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송나라, 거란, 일본 자료까지 섭렵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국제적인 자료를 모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대단한 진짜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인사 사간판이 있습니다. 절에서 또는 개인이 판각한 경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동서 사간판전에 보관되어 있는 경판들입니다. 주로 해인사 자체에서 제작한 것으로 고려 대장경판과는 구분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해인사 자체에서 이 경판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간판, 개인 할 때 그 사자를 써서 사간판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려대장경은 사간판이 아니고 뭘까요? 국가에서 만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간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서 만든 거. 자, 여기 거란대장경. 예, 이것도 이제 뭐 좀 글자가 별로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네. 속장경입니다. 비교가 됩니다, 역시. 요거는 뭔가 하니까 묘법 연화경, 현이 이렇게 돼 있죠. 묘법 연화경을 해석한 것입니다. 묘법 연화경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경전이겠습니까? 법화경입니다. 예, 법화경. 이 법화경의 원래 이름이 묘법 연화경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해석본들, 이런 것들이 속장경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해인사 사간판이 개인이나 절 자체에서 만든 경판입니다. 뭐,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간판이 되다 보니까 고려 대장경판은 규격이 딱 일정합니다. 근데 사간판은 개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규격이 다르죠, 벌써. 요거는 좀 길쭉하고, 요거는 넓고, 뭐, 예, 요런 게 좀 규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고려 대장경판을 조성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 불력에 의지하여 몽골을 물리치고자 제작하였다. 자, 이게 이제 초조 대장경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 고려시대 최고의 문장가 하면 우리가 이규보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 이규보가 무신정권 때 어쨌든 전개에 있었지 않습니까? 동국 이상국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장각판 군신기고문. 이게 뭔가 하면 대장경을 판각하는데 군신들이 말을 갖다 하게 된 그런 것이다. 자, 이 내용이 보면 이제 뭐라 되어 있느냐. 이 고려 고종 때입니다. 이때가. 현종 때 거란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대장경판을 새기기 시작했더니 거란이 스스로 물러갔다. 예, 현종 때. 바로 이때 이제 현종 때 초조 대장경을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대장경판을 딱 새기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손도 안 썼는데 거란이 스스로 물러갔다. 거짓말이죠. 있을 수가 없는 말이죠. 우리가 힘을 안 썼으면 거란이 뭐하러 물러났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규보는 거기 탄력받아가지고 이래 얘기를 합니다. 어찌 그때만 물러가고 지금의 몽고는 물러가지 않겠는가? 거란도 물러갔는데 몽고라고 안 물러가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상당한 미사여구죠. 실제로 가능하지 않은 건데, 요번에 그 고려 뭐 전쟁 그거 보셨습니까? 드라마. 양규 이런 사람 얼마나 처절하게 싸웠습니까? 그죠? 그렇게 싸워가지고 거란을 물리친 거지, 부처님의 힘으로 무슨 물리치겠습니까? 이거, 솔직히. 그러나, 이렇게 대외적으로 선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외적으로 이렇게 선전을 해야 국민들이 따른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민심수습의 방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어느 시대냐? 몽고가 7차례나 침범하던
고려 고종 때입니다. 정말 그냥 그 당시 사람들은 전쟁 속에 살았습니다. 근데 더욱더 안 좋은 것은 왕하고 무신 정권 집권자들은 강화도로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백성들 놔두고 조선시대 때 선조가 저 의주까지 도망갔던 것처럼 도망을 주고는 가고, 그러면 강화도 가니까 몽고는 그 수전에는 약하니까 강화도로 배 타고 못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저건 안전하게 살았는데 백성들은 죽으라는 것이냐. 이제 백성들 사이에 민심이 엄청나게 이반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전두환이 프로야구를 처음 만들었듯이 불심을 자극해서 민심을 모으기 위해 최후가 강화도로 천도하자 지배층이 백성을 버렸다는 불신을 낳게 되니까 이를 무마하고자, 자, 내부터 돈을 낼게. 최후가 스스로 사죄를 내놓고 대장경 간행 사업을 벌였다. 또 이러니까 고려가 불교 국가입니다. 국교가 불교고 오로지 부처님 힘으로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니까 또 거기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판을 조성하는데 참여하는 사람은 부처님의 언덕을 입을 것이다. 이래 하니까 또 불심의 상징으로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부처님인데 마음을 내야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대장경판을 조성하는 데 참여하게 됩니다. 자, 이건 뭐 물론 이제 좋은 의미입니다. 불교국으로서의 고려의 위상. 자, 몽고가 대구 부인사에 있던 초도 대장경판하고 의천이 간행한, 요거 이제 속장경입니다. 속장경 목판을 불태웠다. 그래서 우리 불교 문화국이라고 자부했던 우리 고려의 자긍심을 크게 자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장경판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제 새로 만들자. 새로 만들면서는 이제 대장경판에 중국 연호가 아닌 12간지에 따라서 연도를 표기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의 자부심, 이걸 보여주자. 우리가 독립국가라는 것을, 황제국임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고려국을 명시하고 황제의 명을 받들었다는 의미. 자, 이제 고려 고종이 황제라는 것입니다. 황제의 명을 받들었다는 의미에서 칙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대장경판에 보면 봉칙조조, 황제의 명을 받들어서 만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반몽항쟁은 이민족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지키고 이 거란이라고 하는 야만으로부터 이 고려 문명을 수호하는 것,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대장경판을 조성해가지고 불력을 이용해서 적을 물리친다, 이런 슬로건을 내세우니까 성공적인 사업 진행은 고려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몽고군에게는 심리적인 압박이 되었다. 일단 전쟁에서 사기를 불러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작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생각하면 강화도로 천도를 해가지고 강화도에서 대장경판을 그냥 만들었다. 보통 그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강화도에 있던 경판을 다 조선 태조 때 해인사로 갖고 왔다. 그래서 해인사에서 보관하게 되었다. 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근데 과연 그러면 제작을 갖다가 거기서 했을까는 좀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제작 과정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대장경판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그 기구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 기구가 대장도감입니다. 자, 고려 통치조직 핵심이 판각사업의 정책적 기능을 담당하고 그 하부에 실무 담당 부서를 설치해서 실무를 지휘 감독하게 하였다. 요게 이제 대장도감. 진짜 대장경판을 만들기 위한 임시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사도감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우리 팔만 대장경판에 보면 분사대장도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분사대장도감은 뭐냐? 고려 대장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국 9년을 단위로 조직하였다. 당시에 이제 이런 행정 조직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독자적으로 서정리 불경을 이미 이전에 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분사를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관아하고 그다음에 절 이런 곳에서는 이 대장경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조각가 그리고 종이, 인쇄시설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강화도에서만 만든 것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 만들 수 있는 곳에서는 다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압니다. 대장도감과 분사대장도감 여기 보시면 정미세. 자, 아까 전에 이제 중국 연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했죠. 우리 12간지로 연도를 표시하였다. 정미년, 정미세, 고려국, 고려국이라는 걸 딱 넣었죠. 분사 남해 대장도감. 아, 남해에 대장도감이 있었구나. 분사지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개판했다. 판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화도에서 전부 만들었다. 이건 틀렸죠? 이제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요 계묘세, 고려국, 분사대장도감, 분사대장도감 이렇게 돼 있죠? 봉칙조조, 칙령을 받들어 가지고 조각해서 만들었다. 딱 기록이 다 있지 않습니까? 또 갑진세, 고려국, 대장도감, 이건 대장도감에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자, 요건 뭐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경판 나무를 선정할 때 어떤 나무를 썼느냐? 아무래도 조각하기도 좀 쉽고 좀 튼튼한 나무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적당한 나무가 뭐 있었는가 하니까 3번 나무, 돌배나무, 거제수나무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구하기도 쉬웠고요. 그리고 비교적 단단한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좀 빨리 자라는 나무기도 하고요. 활엽수니까. 자, 뭐 일단 나무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그 나무를 베가지고 운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를 규격에 맞게 잘라내야 되겠죠. 벌채 후 1, 2년간은 진을 빼고 삭히는 작업을 거쳐서 판개톱으로 판자가 나오도록 톱질을 하겠다. 자, 일단은 바로 쓰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베고 나서 진을 다 빼고 나서 이제 그때서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림으로 봅니다. 자, 이런 겁니다. 요렇게. 네. 이런 게 톱입니다. 네. 이거 뭐, 어디서 많이 보던 톱 안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홍보전에 나오는. 자, 그 다음에 말려야 됩니다. 판재를 말려야 되겠죠? 판자를 만든 다음에 소금물에 삶아내어 말리면 판이 뒤틀리지 않고 조각하기 쉽다. 요거는 저 유명한 실학자 중에 한 사람이죠. 서유국, 임원경제지. 여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경판 만들 때 이제 이래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설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이래 남해에서 만들었다 하는 걸 보니까 남해 그 바닷물에 빠져가. 남해 바닷물에 빠지면 그 소금기가 막 배어들잖아요. 3년 동안 통나무를 바닷물에 담가두었다. 그러니까 과학적 근거가 없다. 통나무 안에 소금물이 잘 안 배어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게 제일 좋다는 것입니다. 소금물에 삶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에 빠져서 한 거는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자 삶기와 말리기. 이렇게 삶아가지고 그늘에 쌓아서 말렸다. 햇빛에 말리면 왜 안 될까요? 판재가 뒤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자 다듬기. 자, 아마 이제 판자를 막 다듬습니다. 근데 이게 고려 대장경판들을 이제 쫙 이렇게 쭉 규격을 한번 재보니까 이렇더라는 것입니다. 나무를 얼마나 정밀하게 다루었느냐. 지금처럼 아주 그 곱게 가는 그 뭐랄까요, 이런 그 뭐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예 기계로. 옛날에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이래 나무 긁어내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경판 길이 거의 똑같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0.3. 68cm짜리 경판은 플러스 마이너스 0.2. 너비도 요 정도밖에 차이가 없고 두께도 거의 차이가 없이 진짜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요렇게 만들었습니다. 요걸 이제 마구리라고 합니다. 이 마구리는, 요 마구리가 만약에 없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경판은 요렇게 쭉쭉 세워가지고 보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마구리가 없으면 경판끼리 서로 부딪혀요. 부딪히게 되면
글자가 훼손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게 손잡이 역할도 하면서 경판과 경판을 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리고 이제 경판 마감할 때는 요렇게, 예, 못으로 요래 고정을 시켜가지고 마감을 합니다. 자, 경판을 새기는 과정. 자, 경판을 새깁니다. 이 수기대사라고 하는 분은 누군가 하면 그 고려 대장경판을 총괄했던 스님입니다. 이 스님도 해인사 스님이죠. 그래서 이 스님이 전체적으로 마지막에 교정을 본 사람입니다. 자, 요로 이제 이런 글씨를 쓰면 그 글이 맞다 틀리다 하는 걸 정확하게 밝혀내서 이제 교정을 받던 거죠. 이 파나본을 받아서, 파나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경판 판자에 딱 대고 새길 수 있는 그런 종입니다. 파나본을 받아서 경판 판자에 붙였다. 그래. 글자가 씌어진 면이 판자 쪽에 가도록 붙이고 다시 펼치로 말리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글자가 인쇄가 되려면 거꾸로 새겨야 되죠. 예, 그래야 바로 딱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새긴 과정이 경판 제작 마지막 단계이면서 가장 중요한 공정입니다. 그래서 새김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파나본을 붙이고 새김 작업 보조하는 보조원이 있고, 행과 행 사이, 그러니까 글이 이제 이렇게 쭉 이어지면 그 하나의 행입니다. 행과 행 사이 넓은 공간을 파내는 초보 각수가 있고, 획이나 삐친 부분을 제외한 글자 사이를 깎는 반숙련 각수. 마지막 작업은 전문 장인의 순서로 단계별로 분업화하였을 것으로 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행하고 행하고의 사이입니다. 요런 공간이 넓죠? 요건 초보자들이 할 수 있단 말이죠. 요 초보자 너가 깎아라. 그 다음에 글자와 글자 사이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글자에 조금 넓은 면, 요런 거는 반숙련 각수가 깎아라. 근데 마지막에 이제 진짜 삐침 이런 거 있죠? 이거는 잘못하면 큰일 아닙니까? 이런 거 숙련된 각수가 깎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초보 각수 표시가 보이죠? 대충 깎았죠? 이런 사람 보고 이거 깎아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표시가, 행과 행사의 공간은 초보 새김이 각수가 반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강 이제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장인의 하루 새기는 글자 수는 어느 정도 되느냐? 30자에서 한 50자. 한 장 새기는데 13일에서 21일 소요가 된다. 한 장. 한 장을 40자 정도로 잡아서 전체 대장경판 글자 수가 5,200만 장. 나누면 실제 새긴 기간 12년 동안 연간 11만 명. 예. 연인원 131만 명이 동원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인원이죠. 그런데 고려시대 때는 불경을 자기를 직접 씁니다. 뭐랄까요. 이거는 이런 거 필사하는 사람들. 예. 그거를 이제 경전을 새긴 데서 사경이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이렇게 경전을 직접 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쓰다 보면 글씨가 이제 아주 예뻐졌겠죠. 그런 사람 중에서 골라가지고, 아이고, 넘었습니다. 장인을 선발하여 글씨체는 동일하게 구양순체로, 글씨체가 달라버리면 상당히 이상해 보이겠죠. 예를 들면 왕이지체로 쓴 사람이 있고 구양순체로 쓴 사람이 있고 이러면 경전이 일관성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유행하던 구양순체로 써라. 그래서 구양순체를 못 쓰는 사람은 배워라. 익히고 연습시키고, 이래가 마치 한 사람이 쓴 듯이 통일될 때까지 필체 교정을 교육하였다. 요즘으로 치면 어떤 걸까요? 히든싱어. 네. 그런 것처럼 연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될 때까지. 예, 추사 김정희가 1818년에 아까 해인사에 불이 많이 나가지고 대적광전도 불탔는데 1818년에 새로 지었다 했죠. 그때 새로 지을 때 그 대적광전 짓는 돈을 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추사 김정희의 아버지입니다. 김노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경상도 관찰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짓고, 이제 자기가 또 돈도 냈는데 해인사를 왔어요.
젊은 주사 김정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주사 김정희가 그때 와서 대장경판에 글을 씨를 본 거죠. 보니까 이는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마치 신선이 내려와 쓴 것 같다. 이렇게 극찬을 할 정도였습니다. 자, 구양순체. 비교가 안 됩니다. 앞에 개보칙판 대장경, 거란 대장경의 상대가 하나하나 보십시오. 이야, 신선이 내려와 쓴 것 같죠? 예, 참 멋집니다. 이게 이제 구양순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칠을 했다는 것입니다. 옷. 표면을 아름답게 하고 충해를 예방하는 도장 재료다. 그 일부 경판에서 오칠이 확인됐습니다. 근데 글자 새긴 부분은 대부분 오칠이 안 된 것으로 추정한다. 왜냐? 글자 부분에 오칠을 하면 나무 세포의 미세한 틈새를 막아서 먹물이 글자 부분에 묻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인쇄가 깨끗하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글자 부분은 오칠을 하지 않고 다른 이제 경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용도로 옷을 발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경판 한 장에 5g 정도의 오덱이 필요했다. 하루 채취량은 150그루에서 400g 정도가 되니까 대장경판 전체 400kg은 연인은 1,000명 정도가 그 옷을 구하기 위해서 다녀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경판 하나 만드는데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동원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요 오칠을 한 경판과 오칠하지 않은 경판. 오칠한 경판은 뭔가 좀 반짝반짝하죠? 네. 예. 다만 글씨 부분은 오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인경을 합니다. 네, 이렇게. 예, 연출이죠. 스님 자기가 뭘 얼마나 잘한다고 전문가가 있습니다. 자, 반야 바람일다 심경. 너무나 유명한 거죠. 당 삼장법사. 현장 돼 있죠. 현장 스님이 번역한 한자입니다. 자, 요 경판을 요렇게 인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장경, 예전에 합천에 대장경 축제할 때 이거 진짜 인경 많이 해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책으로 엮어야 되죠. 이제 재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참여 계층은 어떤 사람들이냐? 전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관료청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 실제 각수 1759명 이 중에서 5년 이상 참여하거나 각성량이 150장 이상이 170여 명. 이제 진짜 기술자죠, 이런 사람들은. 500장 이상 6명. 김성이라는 사람 경우에는 12년간 양도감에서 772장을 새겼다. 진짜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감독 및 교정. 그러니까 역시 이 경전을 잘 필사했는지 확인하는 교정 작업이 필요하니까 개태사 주지 수기 스님, 예, 그 외에 30여 명의 학생, 이런 사람들이 다 만들고 나서 총목차를 만들었다. 교정별록 30권을 발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접 참여를 갖다가 하지 않는 이 보시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내준 사람. 신녀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신녀는 귀족의 부인으로 생각됩니다. 요 이름도 다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사미와 비구 요렇게 되어 있는 거는 스님들이죠. 그 다음 제향 세력. 이거는 이제 향촌의 실력자들. 예. 호장이라고 하는 이제 그 향촌의 실력자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이름들이 다 있죠. 그 다음 이제 일반 민중도 참여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산동, 말동, 사동, 최동, 박동.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일종의 일종의 뭐랄까요? 예, 애매합니다. 이 사람 이름이거든. 최씨, 박씨, 예. 이렇게 최총각, 박총각,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요. 예, 향리청의 지휘를 받거나 지방사원을 통해서 참여했다. 그 다음에 국자감시, 국가시험 아닙니까? 국자감시 출신의
지식층도 있었다. 참 다양한 인원이 참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 전부 다가 어쨌든 그 판각된 내용을 보면 이런 글씨를 써놨더라는 것입니다. 판각 참여자는 마음을 다해 만든다. 진짜 정성껏 만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정성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예, 최동이라고 하는 글자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최총각 이렇게 부르는 게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자,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대장경을 어떻게 옮겼을까? 전국 각지에서 만들었다면 그것도 어째 옮겼을까? 아, 참 어렵습니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옛문은 어디에도 새김 장소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강화도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서울을 거쳐서 해인사로 왔을 것이다 라고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추측하는 것입니다. 고려 고종 16년에 걸쳐 경판을 새긴 다음 강화도 선원사에 보관하다가 조선태조 때 해인사로 옮겼다. 일단은 강화도에서 이 경판을 다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강화도가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 아니면 다섯 번째로 큰 섬입니다. 그런데 강화도로 천도를 했죠. 왕실하고 하여튼 귀족들 다 그쪽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땔감은 어디서 구했겠습니까? 다 나무 아닙니까? 그죠? 나무 베가지고 땔감 쓰고 다 그러면 강화도가 암만 넓은 섬이라 하더라도 고려시대 때 강압 천도하고 나서 상당히 오랫동안 강화도에 있었습니다. 강화도에 나무가 뭐 한정이 있었겠죠. 그러면 팔만대장경 아까 나무 채벌하는 거 보셔서 아시다시피 나무가 얼마나 많이 필요로 합니까? 그 강화도에서 다 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강화도에서 다 만들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사대장도감, 남해. 그럼 남해에서 만들었겠구나. 그럼 남해에서만 그럼 만들 수 있습니까? 다 못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새김 장소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없어서 이것은 아마 전국 어느 부분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전국 어디에서 다 만들었다가 강화도로 다 옮길 수 있습니까? 어느 세월에 강화도로 옮기겠습니까? 강화도로 옮기는 중에 몽고군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래서 이것도 문제다 말이죠. 경판을 새긴 다음에 강화도 선언사에 어떻게 다 옮겼겠느냐 말이죠. 자,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된 근거가 있습니다. 고려사 고종 기록을 보니까 왕이 신하들과 함께 대장경 판당에 행차하여 1232년 불타버린 판본을 16년에 걸쳐 다시 새긴 것을 자축하는 기념 행사를 했다. 이걸 딱 보면 강화도에 대장경판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조선왕조실록 태조 때 보니까 임금이 용산강, 아마 지금의 서울 용산 근처가 아닌가 싶습니다. 행차하여 강화 선원에서 운반해온 대장경판을 보았다. 이 기록을 보니까 강화도 선원사에 있던 것들을 태조 이성계 때 서울로 옮겨왔구나 하는 걸 또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선왕조실록 정종 원년에 보니까 태상왕이 사제로 해인사 대장경을 인쇄하고자 한다. 대장경판이 해인사에 있나 보네? 왜 이 어느 시점에 1년 사이에 대장경판이 다 해인사로 간 것입니다. 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많은 경전을 포괄할 때도 대장경이라고 하고 반야신경, 금강경 등 어느 경 하나를 말할 때도 대장경이라고 한다. 그래서 대장경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8만 대장경 경판 전체를 대장경이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낱낱도 대장경이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강화도에 그것이 다 있었다고 생각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서 해인사로 모든 대장경을 다 옮겼다고 생각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강화도에서는 이 불가능하다. 좁은 강화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강화도 선언사까지 경판을 어째 옮겼겠느냐.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이성계 때 1398년에
서울 용산강가에서 대장경을 봤는데 1399년에 해인사에 있는 대장경판을 인쇄하고자 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1년 사이에 이 대장경판을 다 옮길 수 있을까? 예, 여기에 대한 의문점도 있습니다. 자, 9개월간에 걸친 짧은 기간 동안 8만 장이 넘는 경판을 옮겼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해인사 대적광전 동편벽에 경판을 옮기는 과정을 묘사한 상상도가 있습니다. 성녀가 앞에서 독경을 하고 수레에 싣고 지게를 지고 부녀자는 경판을 머리에 이고 운반한다. 이런 그림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동할 때의 움직임은 아무리 철저히 포장한다 해도 경판의 훼손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스팔트 길을 걷는 것도 아니고 꾸불꾸불 산길을 걷다가 발만 조금 삐끗해도 경판 삐침 이런 거 탁 떨어지기 정말 쉽거든요. 그 과연 쉽겠습니까? 그게 옮기기가. 자, 이런 식으로 옮겼다. 상상도입니다. 온전하게 이 사람이 진짜 조심조심해서 간다 하더라도 쉽게 옮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정을 해봅니다. 가정을. 이성계 때 서울, 강화도 선원소에서 서울로 경판을 일단 다 옮겼다고 칩시다. 그래가지고 1년도 채 안 되는 그 9개월 사이에 그 많은 8만 대장 경판을 다시 해인사로 옮기는 과정을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육로 이동의 경우 어떻게 옮겼을까? 한강의 용산나루에서 충주 가흥창까지 갑니다. 배 타고 이쪽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강물을 역류해서 갑니다만 어쨌든 옮길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흥창부터 문경세제 건너서 낙동강까지는 육로로 가야 됩니다. 달구지에 가거나 보찜을 지거나 육로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낙동강을 탑니다. 낙동강을 타가지고 고령 개경포에 내려가지고 또 육로로 해인사까지 옮겨야 됩니다. 그러면 강으로 옮길 때는 120에서 150 정도가 돼야 8만 대장 경판을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강에 이만큼 많은 배를 띄워야 된다는 거죠. 육지는 문경세제에 수레가 다닐 수 있게 된 것은 조선 후기이므로 수레가 못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고지는 인력, 장정 8천여 명이 필요했다. 벌써 이것만 해도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내가 왕이라 해도 이거 옮기겠나 하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육로가 좀 어렵다면 해로로 가보자. 해상이동의 경우 어떻게 하느냐? 한강에서 다시 배를 띄워가지고 조은선을 이용해, 세곡을 걷는 배죠. 세곡을 걷는 배를 이용해서 서해를 거쳤어. 예. 진도를 거쳤어. 팽목항이 생각이 나죠? 그대로 그 이동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남해, 낙동강 하구, 여기서 다시 이제 낙동강 하구까지는 바닷배를 이용하지만 큰 배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낙동강은. 그래서 또 작은 배로 갈아타야 됩니다. 강배를 이용해서 고령 개경포에서 해인사. 바다에서는 20, 30척의 조은선이 필요하고 강에서는 역시 120에서 150척 선박이 필요하다. 이야, 제가 볼 때는 이 9개월 동안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 다음에 이제 개경포에서 해인사까지 운반하는 경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경포에서 고령을 거쳐서 야로를 거쳐서 가야를 거쳐서 해인사까지 경판 무게 280톤. 아마 포장을 한다면 그 포장 재료까지 더한다면 400톤 정도. 한 사람당 50kg 운반하면 장정 8,000명. 부녀자가 참여하면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 조선이 개국한 지 10년도 안 된 불안정한 시기를 감안하면 인원 동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인구가 얼마 됐다고? 8,000명이 최소 인원입니다. 이것도 최소 인원. 부녀자까지 동원하면 10,000명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품삯 없이 순수한 종교적 열정으로 참 불교 신자아이가 좀 이거 당연히 해야지 동참하자 이런 억지로 이제 끌고 갔단 말입니다. 그래도 그 많은 인원을 먹고 재우는 경비는 누가 지원했을까? 나라에서 줬을까? 그 개국한 지 얼마 돼도 안 했는데 참 쉽지가 않죠. 왜 이런 엄청난 불사가 이루어졌는데도 조선왕조실록이나 해인사 사지 등에도 이혼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을까?
이 정도 큰일 같으면 조선왕조실록에 당연히 남아 있어야 됩니다. 9개월 동안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8만 대장경판을 옮겼다라고 기록을 해야 정상이죠. 그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선왕조실록 같이 정확한 기록에 그런 기록이 없다는 것은 이렇게 옮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예, 어떻게 옮기긴 옮겼을 텐데 이렇게 대이동은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혼 행렬을 재현해 봅니다. 이렇게 예, 다 전부 다 모조경판 하나씩 들고 예, 이고 뭐 이렇게 해봅니다. 개경포입니다. 여기가. 자, 그래가 또 개경포에서 걸으면 안 되거든요. 거기서 해인사까지 걸으려면 죽습니다, 사람. 그래서 개경포에서 이제 이거 하나씩 들고 버스 탑니다. 버스 타고 저 해인사 입구까지 가가. 거기서부터 이제 또 이렇게 싹 걷습니다. 야, 자, 선임네들 전부 다 모조경판 하나씩 다 들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해인사 대장경 축전할 때의 모습입니다. 네. 자, 이렇게. 5kg밖에 안 되거든요. 아니, 실제로 이래 들고 만약에 진짜 조선시대 때 이랬다면 한 3만 명 정도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50kg를 들어야 8,000명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뭐 몇 킬로 되겠습니까, 솔직히. 자, 이렇게. 사실 이것만 해도 목 아파 죽습니다. 아줌마들 죽을라 합니다. 이게 불심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 예. 보시오, 이 불심. 이 보시오, 이 손이 전부 합장하고. 참 대단한 겁니다. 예. 한 장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한 장 무게가야 저게 한 몇백 그램 됩니다. 예, 1kg까지나, 1kg 좀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예. 저게, 저기 나무 같으면 좀 더 무게가 나갈 텐데, 이게 모조품이거든요. 이 원판을 이래 들었다가는 큰일입니다, 큰일. 네. 자, 일단 그래 넘어갑니다. 이거는 어딘가 하면 서울 인사동입니다. 대장경 축전을 홍보하기 위해서 인사동까지 아줌마들이 갔습니다. 하필이면 비까지 내립니다. 네. 참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이런 거 참 사진 찍기도. 네, 이렇게 이혼 재현을 해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경판을 한번 봅니다. 경판을 딱 직접 봤을 때 표면 상태는 마모된 흔적이 전혀 없고 글자획도 온전합니다. 경판은 조금이라도 서로 다 흔들리면 나무 세포가 떨어져 나간 흔적이 생기는데 현미경으로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있지만 예, 지금 거의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강화도에서 해인사까지 만약에 이걸 이혼해 왔다면 배와 달구지에 싣고 내리고 사람이 이고 지는 과정 이런 게 반복되면서 경판이 흔들리고 분명히 부딪혔을 거란 말이죠. 때로 넘어지기도 했을 거란 말이죠. 특히 물숫자처럼 횟끝이 가늘고 날카로운 삐친 부분은 인쇄할 때조차 조그만 충격에 쉽게 떨어져 나가 버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인쇄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경판은 획 하나 떨어져 나간 것이 없다. 어떻게 옮겼을까요, 정말? 네. 근데 이 8만 대장경판을 딱 보니까 이제 숫자를 헤아려 보지 않습니까? 그 목록하고 수기대사가 아까 목록 만들었다 했죠. 수기대사가 편찬한 대장 목록에 있는 경판이 빠짐없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뭔가 훼손이 됐으면 그 경판 버렸겠죠.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8만 장이 넘는 경판을 산 넘고 물 건너 천리길을 이고지면서 완벽하게 옮기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대규모 사업은 없었다. 그래 보는 게 맞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글자가 어쩌보면 그죠. 이 삐친 부분, 이 조그만 이런 거 그죠. 이런 데는 진짜 조금만 서로 부딪혀도 떨어진단 말이죠. 하나도 그런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완벽하게 보존되고 있습니다. 자, 역사적 의미. 현존하는 세계 대장경 중에 가장 오래되고 다 불탔으니까 앞에 거는. 예, 그래서 현존하는 세계 대장경 중에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그리고 체제와 내용도 가장 완벽하다. 뭐 뒤에 만들어진 것보다도 오히려 더 완벽한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보관함의 순서는 천자문 순서. 예. 천지, 현황 뭐 이렇게 순서대로 나갑니다. 오자와 탈자가 거의 없다. 인류 최초의 한문 대장경이 송나라 개보칙판 대장경입니다.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다. 세계 최초로 만든 대장경판의 내용을 알 수 있는 또 대장경판이고 현재 전하지 않는 그란판 대장경 내용도 알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만드는 대장경에도 없고 앞에 만들어진 대장경에도 없고 대승법계 무차별론 같은 이런 것은 어느 대장경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 자, 사상적인 면은 국토가 유린된 상황에서 경전을 수호한 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대장경 역사의 막대한 경비를 정부가 부담함으로 국민에 대한 재투자적인 면이 있고, 이건 사실 좀 그렇죠. 이거는 사실 국민들을 어쨌든 한 곳으로 좀 마음을 또 돌려가지고 저거들의 책임을 면피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었기 때문에 주가 돈을 내도 더 내야 되죠. 왜 국민들 돈을 갖다가 끌어 쓰려고 합니까? 내용적인 면을 보면 과학적인 별과 엄격한 자료수지.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대장경들의 모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존하는 한문 대장경은 완벽한 연원이 되고 현재는 국보로 지정되어 있고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은 사실 지금 이 고려 대장경 판전하고 고려 대장경하고 그 다음에 옥정고분군하고 이런 게 다 세계유산입니다. 세계유산 중에 이제 2개는 세계문화유산, 요 대장경판은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의 어느 곳보다도 세계유산이 많은 동네입니다. 한번 실제로 답사를 하셔가지고 합천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문 받습니다. 질문. 예. 개인사로 공개했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려시대부터 고려실록을 보관했다는 기록도 보이는 걸로 봐서는 아마 그런 대장경판을 보관하기가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통도사나 송강사 같은 데 경판을 보관한다면 그건 진짜 외적의 침입을 받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해인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해산 골짜기 안에 750m 높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도사 같이 평지절 같으면 언제든지 왜냐하면 대장경판을 일본인들이 정말 갖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왜가 조선 세종 때도 그랬고 몇 번이나 대장경판 좀 우리인데 주실 수 없느냐라고 그 사신을 보내가지고 얘기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뺏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해인사가 제일 보관하기가 좋았던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려진 이윤방법이 네. 불가능하다는 건 이해가 잘 됐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 실제로 네. 추정되고 있는 정설이 혹시 있습니까? 정설은 없습니다. 없어요. 정설은 없습니다. 추정되는 건 없어요. 저는 제가 추정할, 이거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이거는 각 지역에서 만들어졌을 때, 그거는 이제 엄청나게 많은 분량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것도 소규모로 계속 해인사로 옮겨왔을 겁니다. 긴 기간 동안 예, 긴 기간 동안. 완성되는데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저렇게 한꺼번에 뭔가를 옮기게 된다면 저건 진짜 큰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경남 지역에도 보면 남해에서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 산청 단성 있죠. 예, 산청에 가면 그 단속사지. 그게 옛날에 큰 절이었거든요. 그 고려시대 때 거기서도 그 인쇄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도 만들었고 그 다음 해인사에서도 만들었고 그러니까 경남에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조금 해인사로 옮기기가 쉬웠겠죠. 그럼 단속사에서 그 경판을 네. 경전을 인쇄했다는 그런 근거 예, 근거 자료가 완전하게 거기서 만들었다는 건 아닌데 단속사에서 아까 이규보 동국 이상국집 있죠. 그거를 단속사에서 인쇄를 했습니다. 예, 그 판을 갖다가 단속사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굽니까? 최후의 매부인데 정씨, 정확하게,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의 이 토지가 진주에 있었거든요.
그 예. 무신정부 때 예, 무신정권 때. 예. 그래서 그 사람도 많은 그 재력을 예, 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주 쪽이니까 합천하고도 가깝고 산청하고도 가깝습니다. 아마 그쪽으로 다 재정적인 지원을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저는 네. 엉뚱한 질문 한번 네.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경탄을 네. 유지하는데 꽃을 사용했다. 네. 꽃이 올랐다는 그런 그 상당히 독성 물질인데 그렇죠. 지금- 근데 옛날 사람들은 옷을 정말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예. 아까 그 불상 보여드린 거 있죠? 예. 불상이 전부 오칠합니다. 예. 오칠해가 처음에 불상이 보면 도금하기 전에는 새까맣습니다. 예, 오덱을 칠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까맣게 칠하고 난 뒤에 도금을 합니다. 그럼 이제 금불상이 되는 거죠. 상당히 좀 리프가 예, 그 대장경판을 예. 잠깐만요. 예. 한그 종이 인쇄를 하시는 예? 합본 예, 인경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예.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안 합니다. 지금은 보존 차원에서 지금 뭐 디지털화 작업하고 뭐 이렇고는 있는데 그걸 다시 책으로 엮기 위해 가지고 인경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결국은 그래 하면 할수록 그 글씨가 글자가 마모가 됩니다. 그 인증 해준 거는 보관하고 있습니까? 인쇄본은 보관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전부 다 컴퓨터로 다 안에 입력이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상박사가 지금의 예. 그 수단력 뒤쪽에 퍼포저되어 네. 비로 잔업을 자상이 네. 그 보물이 아니고 22년도에 국보로 지정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국보로 지정됐습니다. 거기 보물을 나왔습니다. 아까 보물, 예, 그래서 제가 이 국보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대립광진한테 정중 삼청 예. 네. 이 대립광진을 볼 때는 좌측으로 치우쳐졌거든요. 예,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 풍수 질수가 발전시켜서 설명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과학적인 건 아닙니다. 네. 단속사가 불에 찼다는 혹시 기록이 소실이 됐다는 기록이 나옵니까? 기록은 저도 본 게 없습니다. 예. 최근에 발굴 조사는 했다고 하는데, 그 금당터도 확인됐거든요. 근데 언제 불탔다, 뭐 이런 기록은 못 봤습니다. 굉장히 그 규모가 규모가 컸습니다. 예. 산청에서는 아마 제일 큰 절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예. 왜냐면 고려시대 때는 아마 그 절에서 뭐 인쇄도 하는 걸 보면 규모가 상당히 큰 절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하나 더요. 의천에서 의천 대각국서 의천 예. 속장경 말씀하셨었는데 네. 제가 근래 듣기로는요. 거기는 대각국서가 중국에서 불교 추수서인 모서를 중심으로 엮었고 경률을 놓은 삼당이 없기 때문에 대장경이 아니고 예. 그냥 신평 제종 대강 총록이니까 예. 그래서 요즘은 이름을 속장경이라 하지 않고 교장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예, 예. 네. 마치네. 제가 마지막으로 날카로운 질문 하나. 날카롭게 해주십시오. 그 이제 거기 해인사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이제 지금 행정구역상 가야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가야면이라는 것과 네. 그 해인사는 어떤 좀 그 지정학적 위치에 있으며, 그러니까 해인사의 영향력이 그러면 가야 일대에 미쳤는지, 과거에는 또 다른 행정의 중심지가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습니다. 가야면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가야는 그때 이게 딱히 가야하고 직접적 연관은 없고요. 그 이름 자체는. 근데 아마도 뭐 월광태자가 머리를 깎았다, 뭐 가야의 마지막 왕자, 예, 그래서 가야면이라고 불렸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조선시대 때는 가야가 그렇게 큰 그 행정구역이 아니었고 오히려 야로가 더 큰 행정구역이었고요. 또 남쪽에 있죠. 가야 남쪽에. 그리고 아까 뭐라고 하셨죠? 가야 해인사와 가야. 해인사와 가야 특별하게 큰 관계는 없습니다. 예, 그냥 가야면이라고 하는 그 지명. 근데 이제 가야면은 사실 그 해인사의
옛날에는 사하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옛날에 보면 사찰 밑에 그 사찰과 관련 짓는 사람들 사는 곳을 사하촌이라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가야면에 보면 해인사 땅이 많습니다. 뭐 조금 뭐 얘기를 하자면 가야면에 해인사 땅을 안 밟고 지나갈 수 없을 겁니다, 아마.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